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설전이 엄청납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많이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밀러 해리스가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로 나타나면서 바이든 당시 8%나 차이 났던 지지율이 단 2% 격차로 훌쩍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바짝 추격해온 해리스의 존재에 엄청난 경계를 하고 있는 트럼프. 최근 등장하는 자리마다 자극적인 발언만을 내뱉으며 어떻게든 표를 결집시키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번 한국을 향한 망언이 터져나왔습니다. 해리스가 동맹국,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을 챙기는 모습을 보고 해리스의 정치는 들렸다. 한국은 그런 식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안 되는 나라. 라는 말을 뱉어버린 것인데요. 평소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리스가 맞받아친 일침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들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유럽이 왜 미국보다 한국을 찾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돌아가는 현지 상황 재밌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북한을 향한 어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의 스트롱맨 선망은 어디까지인 것일까요? 그에 반해 카밀러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트럼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한국을 최우선 순위로 꼽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사실상 동맹국을 먼저 챙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해리스의 공약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당시에도 주둔 미군 틀의 방위비를 두고 동맹국들을 협박해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을 자주 언급하며 미국 국민들 역시도 나라에 이런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 라고 발언한 바 있을 정도로 트럼프의 독재자를 향한 사랑과 독재국가를 향한 시기 질투는 유구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 북한과 같이 전범국이나 독재국가들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한데도 트럼프는 오늘도 김정은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내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북한과 잘 지낼 것이다. 김정은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라며 해리스 같은 무능한 극좌 부통령은 나저렴 이런 국가들을 다룰 수 없다. 라며 해리스를 인신공격하는 한편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도대체 트럼프가 이런 독재 국가들이랑 잘 지낸다는 것이 미국에게 있어서 무엇이 좋다는 말이냐? 독재 국가의 말 잘 듣는 사냥개 신세로 전락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다시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해리스 측은 한국은 최우선 국가로 둬야만 할 미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 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압박하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한국 측이 지금 미국 상황과 한국의 안보 상황, 또 새롭게 달라진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과 중국의 대만 침공,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여러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한국이 지금 상태로 방어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력해질 수 있는 발판을 미국이 마련해야만 하고 관련 규제들을 풀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가 내건 조건들은 한국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소식들인데요. 그만큼 해리스가 한국의 상황을 얼마나 잘 보고 있는지, 또 그녀가 말한 것처럼 한국을 얼마나 대우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트럼프는 기어코 망언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자신의 동맹 국가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나 하고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잘 지내는 게 무엇이 나쁜가?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해리스의 이상적인 공약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은 불가피하다.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데에 지쳤다. 한국은 자기 나라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미국 국민들이 인정하고 넘어갈 정도의 방위비가 아니면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선의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또한 미국의 선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어느 나라나 그에 대한 감사함을 잊을 것이다. 한국이라고 다를 것 없다. 한국을 해리스 방식대로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 한국을 향해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미국의 속국인 것처럼 대우하는 트럼프에 실제로 미국 내 한국인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실제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마치 한국에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하는 트럼프의 태도는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리스가 날린 사이다 한마디가 미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입장을 들은 해리스 역시 트럼프의 질 낮은 인신공격에 맞대응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근거 없이 우기기만 하고 자극적인 발언만을 내뱉는 트럼프와는 달리 해리스의 일침은 충분한 근거와 품위를 잃지 않아 트럼프와 상당히 대조되는 반응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는 날 보고 한국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그 트럼프 같다. 라고 발언하며 어째서 트럼프가 한국을 적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트럼프에게 고개를 들어 현실을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아직도 현실을 모르겠는가? 이제 미국은 옛날처럼 모든 나라를 주름잡거나 동맹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의 휘하에 둘 수 없다. 세계는 많이 성장했고 미국은 이제 동맹국과 함께 힘을 보강하고 성장해 나갈 함께하는 미래를 꿈꿔야만 한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한국은 최상의 나라이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바로 한국의 군사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가이다. 이 통계 수치를 봐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인근 유럽 국가들의 선택을 봐라. 이제 더 이상 세상은 미국을 찾지 않는다. 전 유럽의 선택은 한국 방산이었다. 지금은 K방산이 유럽 전역을 거의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더해 한국은 이제 우주로까지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우주기술과도 계약을 맺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군사기술이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군사기술과 우주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 같은 분야다. 군사기술에서 실력이 입증된 한국에게 유럽 국가들이 우주기술 면에서도 러브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미 한국은 거대한 선진국으로 우뚝 섰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을 또 전 세계와의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장 핵을 만들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첨단 기술의 협약체를 군사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만 쓰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계속된 한국 도발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만일 한국이 금기를 깨뜨리고 모두와의 협의 전 북한처럼 핵을 만들었다고 상상해봐라. 그리고 전 유럽이 인정하고 있는 K방산 기술에 핵을 결합시킨다고 생각해봐라. 어떨 것 같나?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트럼프 혼자 현실 도피를 해봤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한국을 대우해야만 한다. 그리고 해리스의 발언을 지지하며 미국 군사 언론 매체를 역시 한마디씩을 얹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수많은 최소 4,000개 이상의 핵을 만들 재료가 충분히 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핵무장을 끝낼 것이다. 이런 한국에게 동맹국가라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나는 미국을 대성하게 할 선택이고 하나는 미국을 사상 처음으로 패권을 내려놓게 만들 선택이다. 트럼프는 깨달아야만 한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공약이 무척이나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현실을 냉혹하다.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발전했고 지금은 21세기 중반에 다다랐으며 더 이상 옛날처럼 미국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공생해야만 한다. 그리고 해리스의 말처럼 한국은 미국의 공생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현재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세력이 어마어마하다. 특히 중국의 성장이 가파르다. 미국이 트럼프처럼 과욕을 부리게 된다면 중국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미국 대선 결과는 한지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43%, 해리스가 42%, 케네디가 9%로 무려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한국에게는 친한파로 유명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어주는 게 이로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강의 현무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은 4,000발을 넘어서 5,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000발의 현무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으므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무기 체계에서 현무미사일과 KTSSM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의 현무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 북한 전역을 포함해 중국 동부에 위치한 항공기지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탄두 형태 같은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하여 끊없이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사일에는 언제나 중심인 대한민국에 새로운 현무미사일 개발과 군사위성사령부 창설이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의 현무5가 양산에 들어가면서 현무6까지도 준비 중인 게 드러났습니다. 기존 현무5의 미사일 기술력을 이용해 위성 발사 우주 로켓 기술을 개발한 뒤에 더 나아가 한국 역사상 최초 군사위성을 활용한 탄도 미사일 무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 위성 발사체 로켓, 군사위성 통신 체계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미사일 협정이 폐기되면서 곧바로 우주 발사체를 고체 로켓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은 훨씬 이전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으며 SLBM 미사일과 ICBM 비행 미사일을 완성시켜 우주항공 기술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목적으로 군사위성형 탄도 미사일 탄도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력을 습득했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무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곧 양산이 시작될 현무5 미사일 모두 고체 연료 로켓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우주 로켓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 후 로켓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액체 연료 로켓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결합하여 로켓의 추진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한 국방부에서는 우주군 계획을 담당하기 위해 편성한 미사일, 우주 로켓 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를 향한 국군 우주발전 기본계획서를 발간했으며 한국군에 필요한 우주전력의 중장기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내년 국방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사이버 전자전 개념 연구와 레이저 무기체계 연구를 마치고 2030년까지는 우주정보통합 공유체계와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제작한 군사위성 위성 로켓 등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이후에는 한국군 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해 지역에도 전술정찰 위성과 군사통신 우주군을 구축할 것이죠. 과거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으로 탄두 무게 제한이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최대 4톤의 탄도 중량을 가진 현무사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800km 사거리의 탄두가 무려 4톤급인 현무 미사일을 군에서 이미 비밀스럽게 개발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전보다 탄두 중량이 4배 이상 늘어나는 경사스러운 기록이었으며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한국군의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5 미사일은 2단 로켓을 채용하는 방식과 팁의 추력 편향 노즐 알림, 스텔스 도료와 적재함 설계 등 최첨단 기술을 모두 적용 완료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존 현무 미사일의 탄도에는 폭격과 중금속을 비율에 맞춰 탄도에 채우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탄도의 중량을 늘리고 관통 능력과 정밀도를 높여서 운동 에너지를 상승해 1톤급의 관통력을 기록하며 미국의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기록한 것이죠. 현무5 미사일처럼 탄두 중량 8톤급의 무거운 고체를 다양한 형태로 여러 발 목표 지점에 떨구는데 어느 정도 지점에 상공에 올라간 후 궤도상에서 가느다란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중국의 항공기지에
그리고 함대들이 몰려있는 곳을 조준히 파괴력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2개의 5m짜리 막대를 쏟아부어서 광역 피해를 입히는 데 목적을 둔 것이죠. 이론상으로는 지면에 텅스텐 막대가 낙하와 동시에 운동에너지로 인해 지표면이 플라즈마 상태로 기와 핵무기급 위력으로 적국에게 지옥을 선사하게 됩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걸프전 당시 방공망을 초토화시킨 건 토마호크 미사일이며 방공방은 순항 미사일의 좋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1년 오디세이 새벽 작전 당시 미국 영국 연합군이 리비아 군의 방공망을 향해 12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 방공망을 완벽히 초토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은 현대적인 방공망을 구축한다. 나라에 대해서도 매우 강력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현무6는 기존의 현무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력의 결정체가 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현무5와 현무6을 주로 생산하여 야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합동화력함이 본격화되면서 지상에서 운용이 어려운 대형 발사 차량보다는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천 톤급의 합동화력함에 장착하는 미사일로 현무5와 현무6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것을 반영하듯 최근에 개최된 전시회에서 길이 20m 크기의 탄도 미사일을 합동화력함에 장착해 운용할 수 있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합동화력함은 함대 방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운영하는데 치우쳐져 있어 대형 무기 체계인 탄도미사일이 주력 무기가 아닌 상황인지라 현무5와 현무6 탄도미사일이 공식적으로 생산되어 배치된다면 해군에서도 기존에 구성한 합동활약함보다 더 커진 탄도 미사일 전용 발사대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1만 톤 이상의 대형 합동활약함을 건조할 계획인데요. 최근에 공개된 현무6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RCS 형상이 공개되면서 신형 탄도미사일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되면서 우리 군은 한미연합전력의 확장과 동시에 미국의 반대에도 단독적인 군사작전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을 탄도미사일로 확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한 발당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에 더해 이보다 더 강력한 현무6 탄도미사일의 개발 착수만으로도 북한이 자랑하는 핵과 미사일 등 핵심 표적을 단몇 분 만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핵무기에 관해서도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간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핵 보유화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지금 핵무장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안건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지금도 전략 자산을 강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장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박으로 사실상 사용조차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당하는 지금도 재래식 미사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 지원국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한과 한국인데요. 신냉전의 중심에 설 수도 있는 핵심 국가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것은 놀라운 재래식 화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발에 이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인 현무5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각종 고중량 탄도 미사일 개발된 세계 최강의 전략 전술 자산의 개발 보유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여기에 마지막으로 핵미사일의 개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은 이웃 국가를 압도하는 역대 최강의 군사력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심 정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 관계를 맺어 일본보다 앞선 외교적 전략적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현무5 시험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막했습니다.
무려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무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비밀리에 개발되던 현무5는 지난해 시험 발사가 성공한 후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무5가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을 증가시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고위력에 집중한 것은 북한이나 중국 지도부가 보이는 주요 군사시설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북한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군사 주요 시설이 지하 벙커와 갱도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웬만한 미사일은 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갱도에 숨어있는 핵심 시설은 파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갱도에 타격을 입히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가 양산에 돌입하면서 북한 지도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현무5는 일반적으로 폭발하는 미사일과는 다르게 폭발 시 상상 이상의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지하 시설물을 파괴하는 것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 포탄이 폭발하고 엄청난 중량이 땅속을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한 발로도 수백 발의 폭탄을 쏜 것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중량 및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충돌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땅속 깊은 곳까지 바뀌며 그 상태에서 폭발하여 지하갱도나 범퍼를 섬멸하기 위한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 개발까지 시작했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탄도미사일은 하단 부분이 길어지고 2단 부분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현무5와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무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무5는 탄두 중량을 9톤까지 늘리며 폭발력을 14톤까지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폭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것인데 향후 개발되는 현무6는 탄두부 구성을 보다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무6는 미사일의 공중자세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이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본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 초기의 미사일 영상을 토대로 본다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단계로 보여집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현무6의 형상이 현무5와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것은 발사대 때문입니다. 미사일 발사 방법은 크게 미사일 사일로 형식과 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일로는 지상 혹은 지하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 시설을 뜻하며 미사일을 수용하고 발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매체의 해치가 열리고 미사일 탄두가 장엄하게 등장하는 모습들을 종종 방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일로를 통해 미사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미사일 보관기지 역할도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철근과 강철로 강화된 구조물로서 설계되며 평상시에도 미사일을 수직으로 보관하여 발사 준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보통 사일로는 한 런치 방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발사대 내부에서 추진체를 점화하기 때문에 발사대 설치와 발사 방법은 단순하지만 발사 직후 고열 때문에 위치가 발각되기 쉽습니다. 또한 사일로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 복원은 안정적이지만 적이 공격하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건설 및 유지보수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에 대부분의 나라는 사일로를 폐지하고 텔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제 한국에서도 텔을 이용한 발사 방식을 선호합니다. 텔은 쉽게 말해 미사일을 수송하기 위한 특수한 차량이나 이동장치를 뜻합니다. 발사 위치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의 성능과 보유량 생산 능력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지만 미사일 발사대 수량은 미사일 수량에 비해 부족한 편입니다. 만약 현무6 형상을 따로 개발한다면 텔까지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운용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6을 현무5와 동일한 형상으로 제작하여
태를 새롭게 개발하는 번거로움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미사일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텔과 새롭게 도입하는 텔이 현무 5, 현무 6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 실전에서 더욱 그 능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운 화력을 거듭 선보이며 미사일 무기 체계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현무 미사일은 대한민국을 군사 강대국으로 한 발짝 더 도약시켜줄 핵심적인 군의 전략 무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현무5는 운용체계까지 모두 구축된 상태이며 이를 넘어서는 현무6의 등장도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오는 20만 2628년 기간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우리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의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 지난 5월 8일 국방연구 세미나에서 KF-21 120대 가지고는 우리 영공을 지키기 어렵다. 5세대 이상 고성능의 하이급 전투기 F-35A급 전투기를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개발보다는 직도입을 주장해왔던 한국국방연구원 KIDA 2040년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공군 전투기 적정 대수에 대한 세미나에서 F-35 전투기를 더 도입해 미래 공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F-35 40대를 도입을 완료했고 지난해에도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안 그래도 외국 방산업계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기 구매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KF-21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묘한 시점에 KF-21을 개발하는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KF-21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깜짝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KF-21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인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 KF-21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KF-21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소식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방산 무기 수출 시장이 워낙 비밀을 중시하기도 하고 그동안 KAI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KF-21 수출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 같은 태도를 뒤엎고 KAI가 직접 구체적인 수출 협상 상황을 밝힌 것이라 더욱 더 주목받았습니다. KAI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F-21 관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80%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서 끝까지 관계를 이어갈 계획인데 이는 48대의 구매 옵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 KF-21 수출과 관련해 UAE와 사우디 등 중동국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인데 라팔과 유로파이터 등의 낡은 기종들의 생산이 중단되어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경쟁 기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KAI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우디와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미루기 때문에 KF-21 개발 사업의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지만 KAI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이 인도네시아 이외의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연간 국방비가 10조 원이 안 될 정도로 국방비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라팔 전투기 48대를 도입해 운영하게 되면 매년 12조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해질 테고 안 그래도 국방비가 모자란 나라가
전투기 공통 개발을 할 여력은 더욱 더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분담금을 보낼 여력은 없으면서도 공동 개발을 포기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라 결국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적절한 수량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KAI의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으니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제공을 거부하고 인니의 지분율을 크게 낮추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KAI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국가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사우디와 이미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향후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우디로서는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모든 권리를 확보하려고 해봤지만 일본의 반대로 인해 사업 참가가 어려워졌고 첨단 기술 이전의 부정적인 영국과 일본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천문학적인 돈만 투자하고 실속이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첨단 기술 이전에도 열려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천궁2를 구매하면서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 쌓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어 미국이 사우디에게 다시 방산 무기를 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가 미국과 사이가 멀어진 틈을 타 사우디를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FC-31 전투기는 물론 중국이 UAE에 수출한 L-15 고등 훈련기까지 전시하면서 사우디의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쓴다는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중국은 사우디의 전투기 대체 수요와 무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 전수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겠다며 FC-31 전투기 사우디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면서 사우디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L-15 고등 훈련기 정도를 사는 것과 FC-31 전투기와 같은 전투기를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투기를 팔면서 현지 생산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는 일례로 미국이 F-35 공동개발국이었던 티르키예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자 즉각 티르키예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방산 무기를 팔지 않고 사우디를 멀리하자 그동안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을 살 것처럼 하며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과 밀착하려 하자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미국은 결국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현재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F-35를 판다고 해도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기술, 즉 첨단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허락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전투기를 얻고 기술 이전까지 받고 싶어하는 사우디로서는 한국의 KF-21 개발에 참여하는 게 최선이란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사우디는 그냥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조 원의 예산을 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첫 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바로 경남 사천의 KAI 비행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 KF-21 시험 비행에 나섰는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때 시험 비행에 나선 기체가 KF-21CJ 6호기였다는 점입니다. KF-21CJ 6호기가 복저형이기 때문입니다. 복저형의 의미는 단순히 뒷좌석이 하나 더 늘었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바로 KF-21 복저형 CJ 6호기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KAI에게 굳이 복저형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에도 복저형을 밀어붙인 이유는 KF-21 후방 좌석의 인공지능, 고성능 슈퍼컴퓨터 시스템, 자율주행,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전자전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즉 다중코어 CPU와
GPU, 고용량 RAM 등을 탑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고성능 GPU는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필수품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내부에 이러한 고성능 GPU를 탑재해야 하는데, 이런 공간을 위해서는 후방 좌석, 즉 복저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제기 6대를 거의 몇 달 차이로 단저기와 복저기로 거의 동시에 만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록히드 마틴조차 이런 계획을 말하자 기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엔지니어 수도 부족하고 사천이 지역이라는 핸디캡까지 있었지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했다. KAI가 KF-21 단저기와 복저기를 거의 동시에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에 대해 말한 부분입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우리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한국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사우디와 UAE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은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애시아가 2024년 5월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FA-18D와 수호이 Su-30MKM은 2035년 2040년 사이에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퇴역할 예정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은 한국의 KF-21이 실전 배치되는 기간이다. KF-21 보람에는 올해부터 양산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며 1억 7,800만 달러를 들여 KF-21 블락 1 4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은 2026년이면 KF-21 제작 단계는 완료될 예정이며 2032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12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즉, 2035년 2040년 사이 말레이시아 공군기들이 퇴역할 시점과 KF-21이 실전 배치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말레이시아에 KF-21을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지금 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전투기인 유무인 복합체계 MUMT 전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F-35 전투기처럼 외국 무기들을 도입하는 데에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유럽에서 K9 개량형 모델의 실사격 및 실전 기동 현장이 공개되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다시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더구나 최근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더 많은 곳에서 원하고 있어 이제 유럽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북미 진출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에 앞서 K9를 배신한 영국이 독일에 크게 뒤통수를 맞으며 자신들의 선택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에 흠뻑 빠진 루마니아가 조만간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끝마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업계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K9은 독일과 티르키예를 제치고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최종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 입찰 경쟁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이에 따라 사실상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낙점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해서 루마니아 측에서 자주포 도입 사업을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K9 자주포 도입이 확실시된 상황인 겁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K9 54대를 비롯해 탄약 1만 8천여 발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들여올 예정으로 총 규모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2,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렇듯 루마니아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K9 도입을 결정한 건 최근 폴란드에서 있었던 나토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드러난 K9의 놀라운 성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진행된 군사훈련에서 K9은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주며 현장에 있던 유럽 각국의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나토 회원국으로 참여한 루마니아 역시 K9의 엄청난 사격 능력에 대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며 놀라움을 표현했었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K9의 실전 성능을 실제로 목격하자마자
도입 결단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발트 3국에 속하는 에스토니아도 K9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는데요. 사실 에스토니아는 국방비의 한계로 K9 도입 물량이 많지 않지만 K9에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아부으며 누구보다 더 활발히 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K9 도입국 가운데 개량에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9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한 궤도의 측면에 스커트형 장갑을 추가한 것으로 진격해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개량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에스토니아에서 운용 중인 K9의 무게가 1톤이나 늘었을 만큼 중장갑을 추가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국내 밀덕들은 에스토니아에서 운용 중인 K9의 색다른 형태에 놀라움을 드러내고는 에스토니아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이렇게 에스토니아가 K9 개량에 집중하고 있는 건 그만큼 K9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형, 환경 등 자신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무기 체계가 K9임을 인정한 것으로 K9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근거로 현지 상황에 맞게 성능 개량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최근 이를 방증하듯 얼마 전에는 한국을 넘어서는 사정거리를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줘 우리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스토니아가 최근 현지 사격장에서 실시한 K9 실사격 테스트 훈련에서 K9로 70km 사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K9 사격의 최고 기록으로 실제로 앞서 대한민국에서 실시한 K9 테스트에서는 60km 사격에 성공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K9 생산국인 한국보다 더 먼 거리로 사격에 성공한 것으로 독자적인 개량을 하면서 한국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증명하는 등 현지에서 더 빠르게 전력화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도에서 K9 바지라 자주포 백문 추가 도입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방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에서는 어떻게든 인도에 K9 바지라 자주포가 수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막으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중국은 인도와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상황으로 무기 도입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인도가 추가로 도입하려는 무기 체계가 다름 아닌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된 K9 바지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크게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외교적으로 접촉하며 한국에게 수출 압박을 간접으로 가하고 있는 중으로 하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K9 바지라 수출이 무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중국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은 K9를 도입하지 않은 걸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서 K9 대신에 들인 독일 신형 자주포 가격이 최근에 말도 안 되게 폭등하면서 자신들의 선택을 자책하고 있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영국은 최근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아예 입찰하지도 않고 한국 대신 독일과 자주포 수의 계약을 맺기로 하는 등 K9보다 비싼 독일의 RCH-155를 택했습니다. 이로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로키드 마틴, 레오나르도 등과 컨소시엄을 맺고 K9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지 사격 평가 등 경쟁 절차도 거쳐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입찰 경쟁에서 K9 자주포가 품질과 가격, 제반 능력에서 우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고배를 마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노르웨이가 차기 전차 사업에서 K2 흑표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EH1 전차를 구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영국과 독일은 정상회담 후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독일 기업들이 영국에 그린 수소 수출 등 재생에너지 생명과학 등 하나로 약 1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K국과 독일의 RCH-155의 가격과 성능 등을 하나씩 따져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은 하나 기준 K9이 4,050억 원인 반면 RCH-155는 170여억 원 수준으로 대당 생산 시간 등 제반 능력도 하나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품질과 가격에서 K9AE가 RCH-155에 밀린 것이 아니라 영국이 독일과의 정치적 관계를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자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한국 방위 산업을 견제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몫한 것 같은데요. 앞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EU 의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유럽산 무기를 사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이 K9를 두고 독일 RCH-155를 선택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국이 독일과 RCH-155 납기 문제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독일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겁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RCH-155문 도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5조 2천억 원으로 대당 500억 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K9의 5배를 넘는 가격으로 문제는 도입 단가가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차륜형 자주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영국은 독일에게 자주포 50대가량만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기술 이전 등 다른 추가 금액을 더한다면 영국은 RCH-155를 대당 100억 원 이상 들여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영국 내에서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군사안보를 책임질 자주포를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도 눈뜨고 코 베이는 수준의 가격으로 도입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과거 이라크 전등에 참전했던 영국군이 들고 일어나며 독일산 차륜형 장갑차는 전장에서 생존력이 극히 낮다고 토로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영국에서 독일 자주포 영상과 K9 비교 영상이 회자되며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RCH-155 실전 성능에 대해 부정적인 가운데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RCH-155가 사격할 때마다 반동이 두드러지며 뻥 스펙이 탄로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9를 눈앞에서 놓친 영국이 결국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대한민국의 K9는 전혀 아쉬운 기색 없이 여전히 승승장구 중입니다. 다름 아닌 이제 K9 자주포가 북미 방산 시장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는 등 최근 군비 확장을 발표한 캐나다에서 수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의 글로벌 방산기업 콩스버그와 손잡고 캐나다의 K9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 K9에 세계 점유율 1위인 콩스버그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탑재해 캐나다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자주포 사업 입찰을 공고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군 현대화와 그에 따른 군비 증강 계획을 담은 새 국방 정책을 발표한 만큼 군비 확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캐나다가 NATO 회원국인 만큼 한화는 미국이나 나토 국가가 다수 도입한 콩스버그의 RCWS를 채택해 캐나다 사업의 쐐기를 받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우리 국방부와 캐나다 국방부가 만나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K9의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화는 얼마 전 열린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 CANSEC에서 잠수함 및 무인 함정 기술, 각종 육상 무기를 비롯해 K9를 선보이며 현지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당시 K9가 K10 탄약 운반차 등으로 구성된 자주포 패키지를 내세웠는데 해당 부스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벌써부터 분위기가 남달랐다는 후문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K9 자주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럽에 이어 북미에서의 K9의 돌풍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본 남카이 행골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교세라, 라피더스 등 일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이 꿈꾸는 일본판 실리콘밸리, 일본판 반도체 부흥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반도체 부흥을 기치로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2022년 11월 도요타 자동차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 UFJ 은행 등
일본 주요 대기업이 공동 출자한 반도체 제조회사 라피더스가 출범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8개 기업이 약 667억 원씩을 출연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약 6,666억 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미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 IBM과도 제휴하기로 한 라피더스는 일본이 반도체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신속하게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명이 라피더스인 이유는 라피더스가 라틴어 빠르다라는 뜻인 걸 알면 이해가 됩니다. 즉, 한국 대만과의 반도체 산업 기술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겠다는 일본의 각오가 담긴 이름입니다. 일단 라피더스는 ENM 첨단 반도체 양산에 약 48조 원을 투자해 2027년까지 양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홋카이도 치토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거점 마련을 위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장, 류더인 TSMC 회장,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CEO 외에도 IBM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세계 7개 반도체 기업 대표를 총리 관저로 초청해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제발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조른 겁니다. 그러자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통 큰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에 약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겁니다. TSMC는 일본의 두 번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재해였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일 발생한 지진 이후 교세라는 가고시마현 공장 두 곳에 생산 라인을 정지했습니다. 고쿠보 공장은 세라믹과 전자부품, 하야토 공장은 디스플레이용 잉크젯 프린팅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최선단 반도체 공정을 이끌고 있는 라피더스 역시 미야자키 공장의 생산 설비 일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구마모토현에 신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TSMC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으며 공장 설립도 당초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진에 대비해 각종 예방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TSMC는 건설 초기부터 지진과 관련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건물 구조,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있다. 공장 내 화학 물질 누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만큼 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부흥을 기치로 내건 이후 빠른 속도로 파운드리 TSMC, 디램 마이크론, 후공정 패키징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반도체 각 분야 최고 기업을 모두 유치해 반도체 산업 부활 계획이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가 하필 지진 다발 지역에 몰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계속해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그난카이 해곡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일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전자, 반도체, 화학 등 중요 분야 핵심 업체들의 공장이 몰려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남동부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나자 지난 8일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를 발표했습니다. 2019년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를 운용하고 첫 사례였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필리핀 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곳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규슈 동부부터 시코쿠 남부, 도쿄 서쪽 시즈오카현까지 이어지는 지역으로 짧게는 100년마다 규모 89의 대지진이 발생해 왔습니다. 만일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동일본 대지진 못지않은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난카이 해곡 서쪽부터 동쪽까지 많은 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효고현, 미에현 등의 파나소닉이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전자반도체 제조기업의 공장이 있고 시즈오카현을 중심으로 화학제약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 등 반도체에 필요한 원료도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아이치현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요타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도호쿠 지방은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에너지업과 농업, 어업이
주요 산업이어서 전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해곡 주변 지역에는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 중요 산업단지가 있어 만일 대규모 지진이 나면 일본 자체의 피해는 물론 전 세계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만일 대지진이 발생하면 규슈 지방의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일본 반도체 부흥 프로젝트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뻔합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규슈 경제산업국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규슈 내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가 100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공식 발표된 숫자만 약 4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물거품이 된다면 일본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로 2년 만에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제쳤습니다. 가만드세 파크의 반도체 기업 TSMC를 제조술 글로벌 업계에 관심을 모았던 5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 HBM3이 8단과 12단 제품도 엔비디아, AMD를 비롯한 주요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 공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4-6월 연결 기준 매출 74조 700억 원, 영업이익 10조 4,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 올랐고 영업이익은 1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AI발 반도체 훈풍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더구나 삼성은 올해 하반기 글로벌 인공지능 AI 수요 확대로 주목받고 있는 고대역 폭메모리 HBM 시장에서 공급량과 매출을 대거 늘리겠다고 발표해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반도체 기업의 5세대 HBM 공급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이 HBM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에 지난 7월 31일 주가도 3.6% 급등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를 내준 TSMC는 안 그래도 갈 길이 바쁜데 대만에 이어 일본마저도 지진 위험에 계속 노출돼 있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만이 투자한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은 일본 규슈 지역, 그 중에서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TSMC는 지난 4월에도 대만 지진으로 공장 운영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지진이 잦은 대만을 피해 일본에 공장을 지었는데 하필 지진 다발 지역 한가운데 공장을 지은 겁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지역별로 최대 1m에 달하는 쓰나미도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상청은 특히 이번 지진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2월 구마모토 1공장을 완공했고 오는 4분기부터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또 이 공장도 착공해오는 2027년 가동할 예정인데요. 심지어 3나노 이하 첨단 공정 반도체를 맡은 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제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TSMC는 지난 4월에도 대만 동부 화롄현에서 진도 7.2 강진이 발생했을 때 반도체 생산을 일부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피해액은 30억 대만 달러, 1280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대만 지진 당시 TSMC 반도체 공장이 피해를 입고 멈춰서자 미국 내에서는 TSMC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CNN 비즈니스는 대만 지진은 반도체 생산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새삼 깨워줬다 보도했던 것입니다. 반도체 프로젝트가 엎어지느냐 마느냐 풍전등화에 있는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재해가 적은 한국은 이를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3나노 등 첨단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TSMC가 지진 리스크가 있다면 삼성전자는 지진 리스크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일본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